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회계사고 잘 나가는 회계법인 출신이었죠. 물론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직종이라서 말이 잘 통했던 남편과는 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지켜봐왔다면서 사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나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업계 사람이라서 관심이 갔고 자꾸 보다 보니 저한테 빠졌다고 올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꽤 오래 4년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남편은 회계법인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 자신의 회계법인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죠. 결혼과 동시에 같이 새로 차릴 남편의 회계법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저의 돈도 들어갔습니다. 결혼은 한 배를 타는 것이니까요. 남편의 회계법인은 결국 저의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이고 또 회계법인도 시작하게 되었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한번 잘해보자고. 여보 회사면 내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럼 당연하지. 벌써 우리가 만난 지 4년, 결혼과 동시에 회계법인도 차리게 되고 정말 뜻깊다. 여보가 아니었으면 아마 더 걸렸을지도 몰라. 여보 덕분에 대출도 거의 없이 해낸 거잖아. 나 정말 여보한테 잘할게. 충성! 여보가 우리 가족한테 잘해주는 거, 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걸. 우리 이제 한 배를 탔어. 정말로 나도 시댁 식구들한테 더 잘할게. 고마워 여보. 우리 잘해보자. 제가 남편을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남편이 참 괜찮고 누구나 탐내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저한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명절 때마다 저희 집 선물까지 챙기는 싹싹한 면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그래서 결혼 전이지만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희 여동생은 4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기에 사진으로만 소식으로만 남편을 접했었고요. 저와 가족들한테 잘하는 남편을 당연히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남편과 제 동생이 만난 건 저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다니던 대기업에서 계속 회계 일을 했고 남편은 새로 차린 회계법인 자리를 잡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보다 늘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남편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야식으로 먹을 간식을 만들어서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4년 연애를 하고 신혼을 맞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바빠서 그런 걸까요? 저와 남편은 신혼이라는 알콩달콩함보다 사업 파트너? 인생의 파트너 같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티 한 번 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의 동생이 저보다 더 가까이에서 남편을 돕고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야근하느라 고생 많지. 야식 만들어 왔어. 깜짝 놀랐지? 퇴근하고 밥 대충 챙겨 먹고 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할 여보가 생각나서 안 되겠더라고. 간단히 떡갈비 도시락 좀 쌓아봤어. 왔어? 웬일로 왔대? 그게 늦은 시간까지 처제가 같이 고생해줘서 이미 치킨 시켜 먹었는데. 떡갈비 도시락도 참 맛있겠다. 그치, 처제? 네, 그럼요, 형부. 언니, 내가 회계법인 들어가는 게 꿈이잖아. 인턴처럼 형부네 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야근하지 말고 형부는 얼른 가라고 했는데 내가 고집 부려서 남아 있었어. 치킨 먹을 때 언니도 부를 걸 그랬다. 미안. 아니, 연희 너는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인턴처럼 일 도와주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야근까지 둘이 같이 하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 그러면 진작 언니한테 얘기를 하지. 떡갈비 도시락도 맛있을걸? 치킨이랑 다르지. 얼른 이것도 먹고 마저 일해. 고마워 여보. 다음부턴 이야기하고 와. 그러면 우리가 안 먹고 여보랑 같이 먹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우리 동생 야근까지 시키지 않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으이구.
나를 놔두고 우리 연희를 데려다가 일하게 하면 어떡해. 내가 도와주는 게 더 빠를 텐데. 연희도 쉬고 싶을 텐데 형부 회사라서 야근하자고 하면 거절도 못할 거 아니야. 우리 동생 너무 부려먹는 거 나 서운해. 아니야, 언니. 아니래도 형부는 야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더 현장 경험 쌓고 싶어서 있겠다고 한 거야. 제가 있어서 방해된 거 아니죠, 형부? 당연하지. 처제가 있으니까 한결 수월해. 정말이야. 여보가 도와주면 물론 더 빠르지만 여보도 하루 종일 고생했을 텐데 괜히 내가 더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정말이야. 믿어줘. 하여간 내 남편, 내 동생 둘 다 배려심 넘쳐가지고 알겠어. 이거 떡갈비 먹고 다시 힘내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연희는 떡갈비 같이 먹고 얼른 들어가. 알겠지? 알겠어. 언니도 참. 난 언니가 맛있게 싸운 떡갈비 먹고 먼저 퇴근할게. 그럼 되는 거지? 언니는 날 너무 챙겨서 탈이라니까.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현장을 덮친 것 같은 촉이 강하게 왔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친여동생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면 서로 불편해지기만 할 테니까요. 여동생은 저처럼 회계 쪽으로 취직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마침 제 남편이 회계법인을 차렸으니 시기가 딱 좋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제대로 취직하기 전에 인턴을 하면서 준비하면 생활비도 벌고 업무 경험을 쌓기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 둘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월요일, 유독 그날따라 집에서 나서기가 싫었는데 남편에게 먼저 출근해보겠다고 인사를 한 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의 흔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 딸랑 남겨놓고 남편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회계법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다른 회계법인이 들어오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은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여동생과 함께 떠나버렸더라고요. 동생이 남긴 편지는 정말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직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요. 남편이 자기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왜 떠나게 되었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였는지 저희 엄마한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내 짐이 다 사라져 있어서 놀랐지. 형부랑 같이 일하게 되고 나서부터 형부가 신화의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를 아냐면서 그게 딱 자기가 결혼식에서 날 봤을 때 들었던 감정이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해왔어요. 나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형부랑 같이 일하는 걸 그만둘 수 없었어요. 나도 언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형부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날 용서하지 마요. 언니한테도 용서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언니 결혼식에서 본 형부를 나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으니까요. 나 혼자만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접으려고 했었는데 형부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마음이 그때부터는 내 이성을 넘어서 버렸어요. 나 찾지 마요. 걱정도 하지 말고. 형부랑 먼 곳으로 떠나서 살게요. 우릴 잊어줘요. 이렇게 불효해서 미안해요.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편지만 남기고 남편은 미안하다. 4글자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엄마, 난 연희가 내 남편이랑 이렇게 눈 맞아서 도망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아니, 나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니라고 믿고 싶었나 봐. 나 이제 어떡하지? 어떡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 두 사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연희가 내 남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는데 연정이 넌 오죽하겠니? 연희 인연을 그냥 콱. 아니,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형부랑 바람을 피워. 지금 피가 거꾸로 쏟고 아주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도대체 김서방은 무슨 생각인 거라니? 김서방도 편지 써놓고 갔대? 미안하다. 딱 4글자 써놨더라고요. 나 연희가 편지 남겨놓지 않았으면 무슨 일로 사라졌는지 전혀 모를 뻔했네. 이게 말이 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연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도 그렇고. 이제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연락도 아무도 안 돼. 나 진짜 어떡해요. 연 끊고 살고 싶다고, 지네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도망간 것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찾겠냐. 아이고,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다냐.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너랑 김서방이랑 4년이나 진득하게 연애하길래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 지금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처제랑 바람이 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마,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연 끊고 살면서 잊어야겠지? 이게 잊혀질까?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정말 갑자기 연이랑 남편이 사라진 게 거짓말 같아요. 안 믿겨져. 안 믿긴다고. 내 딸이지만 정말 속을 모르겠다. 연이 그건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연락도 안 하겠지만 나도 연 끊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김서방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음 독하게 먹어.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안 그래? 그렇게 남편과 동생이 바람나서 사라져버리고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에게도 차마 제정신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한동안 알코올 중독처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텐데 저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자니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의 중심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1년 쉬면서 술에 빠져있던 시간을 청산하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서 정말 독하게 일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를 계속 채찍질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동생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살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일과 결혼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일했고 최연소 재무팀장을 맡을 정도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죠. 밤낮으로 그렇게 집도 안 가는 수준으로 일에 매달렸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어차피 백방으로 찾는다고 남편이랑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작정하고 저를, 우리 가족을 떠나버린 거였으니까요. 당연히 이 일을 계기로 시댁과의 연도 자연스럽게 끊어졌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10년간 단 한순간도 남편과 바람나서 떠난 동생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잊고 살고 싶은데 그것만은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문신처럼 남은 마음속의 상처는 아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저에게 언니라고 부를 사람은 10년 전 남편과 바람나서 떠나버린 제 친여동생 연희밖에 없어서 한눈에 알아봤죠. 문자 내용은 언니 나 좀 살려줘 부탁이야. 여기 주소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연락을 한 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아니고 잘 살고 있냐는 내용도 아니고 살려달라는 부탁이라니요? 무시하고 말려다가 뭔가 너무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염치가 없는 애가 아닌데 동생 연희가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갑자기 살려달라고 장난을 칠 애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연희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 주소를 찾아 주택 앞에 도착한 순간 너무 끔찍한 광경에 놀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희가 거짓 같은 꼴을 하고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밖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는 문을 열고 동생 연희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연희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 차에 얼른 태워서 고속도로로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옷이 다 해져서 낡아가지고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옷을 벗어서 동생 연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에서 흐느끼고만 있는 연희를 힐끔힐끔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놀라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연희는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집에서 문도 혼자 못 열고 갇혀 있었던 걸까요? 동생 연희를 본 순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얼른 동생 연희를 데리고 빠져나왔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 주소와 저희 집과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에 한 1시간 정도 도로를 달리다 보니 저도 연희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야,
어떻게 된 거야? 10년 만에 연락해서 살려달라니. 너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내가 못 참겠어서 일단 데리고 도망왔는데 도대체 김준성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다 괜찮으니까. 언니,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난 다시 세상 밖으로 영영 못 나오는 줄 알았어. 기회가 생긴 순간 언니밖에 안 떠오르더라. 언니라면 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정말 고마워. 그러면 10년 동안 핸드폰도 없이 산 거야? 집에 갇혀서 사는 것 같던데 왜 네 손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는데 못 나오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니까. 나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고 정말 1시간 달리고 나서야 물어보는 거잖아. 힘들면 천천히 말해줘도 돼. 하지만 진실을 덮을 생각은 하지 말고. 알겠지? 동생 연희는 말없이 끄덕이면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연신 훔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어떤 상상을 해도 해외 유학을 갈 정도로 사교성도 좋고 활발한 동생 연희가 집안에 갇혀서 10년을 살았다는 게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옷도 다 낡았는데 겨울이었고 집안에 보일러는 틀어놓았던 건지 정말 동생 연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대한 건 아닐까 나쁜 상상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게 진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죠. 한때는 저희 남편이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정도로 악질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랐지만 왜 이런 기대는 항상 저버리지 않는 걸까요? 언니, 나 이제 얘기할 준비 되었어. 형부랑 도망치고 한동안은 정말 일도 안 하고 둘이서 신혼처럼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언니한테 미안할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나의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시간들을 나를 감금하는 족쇄가 되었어. 김준성 그 인간은 악마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계법인까지 차렸던 사람이 무슨 이중인격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4년 만나는 동안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세월이었지만 그동안은 정말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것 같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나? 날 가두기 시작한 건 우연히 우체국 택배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 내가 전부 김준성이라는 인간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지. 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처럼 취급했어. 김준성 그 사람은 집착이 심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었어. 날 그날 처음 때렸어. 때리면서 다른 외간 남자랑 눈도 맞추면 안 되고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면서 날 가두고 묶었어. 집을 벗어날 수 없게 방에 가둬놓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렸어. 내 옷을 다 가져다 버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거적대기만 남겨놨지. 맞으면서 찢긴 것들이야. 뭐? 말도 안 돼. 그런 습성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왜 하필 너한테 이런 몹쓸 짓을. 난 그것도 모르고 널 너무 원망했어. 김준성 그 새끼랑 같이 날 배신하고 떠났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뭐야? 왜 그동안 도망치지 않은 거야? 시도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달려와서 날 다시 가두고 때리더라고. CCTV를 설치해 놓은 걸 확신했지. 난 10년 동안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 언니. 내가 언니를 배신하고 미친놈을 만나서 이렇게 죗값을 치른 게 아닐까? 나 너무 살고 싶었어. 앞으로 언니 배신한 죄 정말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그놈한테만 날 보내지 말아줘. 그놈은 회계 일은커녕 나는 몇 달간 아무 일도 안 하고 벌어놓은 돈을 쓰기만 했어. 그리고 남은 돈은 도박에 손을 대면서 점차 사라져갔지. 도박이라고? 도박에까지 손을 댔단 말이야? 그래서 집이 그렇게 허름했던 거였구나. 난 당연히 좋은 곳에서 회계법인 차리고 둘이 회계일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찾는 것도 포기했지. 작정하고 우리 가족을 떠난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김준성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걱정 마. 내가 미안해, 내가. 언니가 미안해할 건 없지. 오히려 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내가 미친년이었어. 정말 미쳤던 거야. 형부가, 아니 그 새끼가
이런 범죄자 같은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 그 인간 도박하는 곳 내가 알아. 그 새끼 감방에 쳐넣자. 제발 부탁이야. 안 그러면 그 미친놈은 스토커처럼 날 쫓아올 거야. 내가 자기 소유인 줄 알거든. 제발 그 끔찍한 지옥에 다시 갇히고 싶지 않아. 언니, 나 살고 싶어. 부탁할게. 사정하면서 울음보를 터뜨리는 동생 연희를 보고 있자니 한쪽 가슴이 너무나 아려오는 거 있죠. 정말 어쩌다가 제 남편은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제가 몰라본 걸까요? 아니면 동생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집착으로 변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 동생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10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게 정말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동생 연희의 꼴을 보니 안 믿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요. 그래서 동생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남편의 도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인간인 거잖아. 내가 김준성 그 새끼 회계법인 차린다고 내가 모아둔 돈까지 넣어서 한 건데 그걸 홀랑 빼먹고 갔는데 그런 집에서 살게 하다니 도박으로 대체 얼마나 날려먹은 거야. 도박으로도 넣을 수 있지만 널 지금까지 감금한 것도 분명 죄야. 내가 어떻게든 그 새끼 감방에서 썩게 만들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해봐.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준성 그 새끼 처음엔 날 가둬놓고 술을 사러 간다더니 한동안 안 오더라고. 그러고는 도박할 때 쓰는 칩을 가져와서 망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 알았어. 이놈이 도박에 빠졌구나. 다시 회계법인을 차릴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야금야금 까먹다가 이 집까지 아마 넘긴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언니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집 보러 온 사람 덕분이거든. 나 대신 신고해주겠다는 거 문자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했어. 그렇게 연락한 사람이 언니고. 아니, 연희야, 이 바보야. 그동안 왜 신고를 안 했어? 신고했으면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어? 내가 그리고 그 문자 받고 안 오면 어쩌려고 그런 거야? 아, 너도 정말. 내가 염치 없어도 그래도 언니라면 날 구하러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난 혼자서 도망칠 힘이 없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라고 하면서 데려가면 끝이더라고. 난 이미 시도했다가 두들겨 맞고 더 심하게 감금당하고 말았어. 그래서 혼자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태여도 심리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갇히게 되는 지경까지 온 거야. 언니 말대로 나 정말 바보 같다. 그치? 정말 너무 고생했어 그동안. 김준성 그 새끼 내가 반드시 감방에 넣을게. 그 도박에 쓴 칩 혹시 뭐였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씻고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자. 언니 너무 고마워. 고마워. 나 정말 그동안 언니한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언니 마음을 내가 모조리 찢어버리고 나왔는데 난 또다시 언니한테 손을 내밀다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날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그만 고맙다고 하고 한숨 눈 좀 붙여. 1시간은 더 가야 되니까 춥지? 히터 최대한 세게 틀고 갈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안심해.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그제서야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정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 꼴을 보면 저희 엄마는 정말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집에서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차차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든 김준성. 그 새끼를 어떻게 감방에 쳐넣어야 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김준성 그놈을 얼른 잡지 않으면 동생이 사라진 걸 알고 또 도망치거나 몰래 찾아와서 동생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사촌 오빠에게 어쩔 수 없이 사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소식 전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지난 10년간 저한테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빠도 알죠? 제 동생 연희가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10년 전에 도망가 버린 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찾지도 않았죠. 일부러 작정하고 숨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동생 연희가 10년 만에 문자로 살려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해왔어요. 오빠, 제 남편이, 아니 그 김준성 새끼가 우리 연희를 10년 동안 폭행하고 감금했어요. 겨우 탈출시켜서 지금 저희 집에 데려왔고요. 뭐라고?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니까 괜히 더 말을 보태진 않았던 거고. 그런데 10년 만에 동생 연희를 찾았는데 그게 살려달라는 연락이었다고? 남편이 폭행하고 감금? 그동안은 왜 신고를 안 한 거야? 그 새끼 살려둬선 안 되겠다 정말. 오빠, 그래서 김준성 그 새끼가 눈치채고 도망가기 전에 얼른 붙잡아서 감방에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빠한테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좀 꼭 도와주세요. 심지어 도박이랑 연루되어 있어요. 뭐? 도박? 아주 가지가지하네. 그럼 지금은 도박장에 있는 건가? 단서라도 있으면 내가 당장 애들 데리고 가서 덮치면 되는데 거기 집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동생 연희가 집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면 어김없이 바로 찾아와서 때리고 더 강하게 묶고 감금했대요. 집 근처를 중심으로 도박장을 찾아보면 몇 군데 안 나올 거예요. 게다가 회사랑 차까지 모두 팔아서 그 돈으로 도박을 했으니 가까운 곳으로 다녔을 거거든요. 여기 안 그래도 내 후배 검사 관할이거든? 바로 연락해볼게. 너무 걱정 말고 지금은 동생 연희부터 챙기고 있어. 내가 최대한 빨리 김준성 이 새끼 잡아 넣을게. 그나저나 연정이 너도 대단하다. 너도 놀랐을 텐데 연희부터 챙기고 나한테 바로 연락하고 고생 많았어. 저도 신기해요. 그렇지만 동생 연희 모습을 본 순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원래 없던 것처럼 기억도 안 나고 정말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왔고요. 지금도 오빠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부탁하고 그랬잖아요. 저 정말 김준성 이 새끼 잡아야 돼요. 잡아서 우리 연희한테 대체 왜 그랬는지, 저한텐 왜 그랬는지 꼭 물어봐야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오빠. 나만 믿고 기다려, 연정아. 내가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게. 동생 연희한테 안부 전해주고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줘. 그런 일을 겪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한테 계속 세뇌당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거든. 그럼 얼른 들어가 봐. 내가 사건 진행되면 바로 알려줄게. 네, 고마워요, 오빠. 저는 동생 연희 돌보러 가볼게요. 뭐든 단서가 잡히면 연락 주세요. 김준성 이 새끼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멀리 못 다닐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동생이 좋아했던 음식을 떠올리며 재료를 샀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오랜만에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너무 안쓰럽고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둘이 마주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배신한 두 사람이지만 지금은 피해자와 피해자로 참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마주한 동생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어? 집이 추웠어? 보일러 더 틀어주고 갈걸. 나 방금 검사 사촌 오빠한테 이야기하고 왔어. 다행히 후배 검사가 그 지역 관할이더라. 도박장 파악도 하고 있을 테니 잡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 김준성 그 새끼가 빠르면 내일이라도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랑 같이 있는데 절대 여기 못 찾을 거야, 절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고마워, 언니.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멀리 도망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모든 게 꿈만 같아. 언니, 이거 꿈 아니지? 그치? 나 언니가 구해줘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아무 걱정 마. 김준성 그 새끼를 이제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야. 보더라도 법정에서 했겠지.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아휴, 네가 미웠어도 찾아라도 볼 걸 그랬나 봐. 날 배신하고 남편과 함께 떠나버린 널 찾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었어. 그러지 말걸. 널 찾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 입장이었으면 절대 날 구하러 오지 않았을 거야. 언니니까 날 구하러 와준 거지. 배신은 내가 했는데 왜 언니가 날 찾지 않은 거에 미안해. 아마 그때 언니가 날 찾았더라도 찾아지지 않았을 거야. 감금은 도망친 지 1년도 안 돼서 시작되었거든. 정말 그 새끼 벌받게 하자.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너한테 저지른 범죄들 다 죗값 치르게 해야지. 내가 반드시 꼭 그렇게 만들 거야. 꼭 할 거야. 동생 연희에게 새 옷을 주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더라고요. 동생 연희를 재우고 심란한 마음을 이제야 털어볼 수 있었죠. 저도 그날 하루 너무 길고 힘들었거든요. 문자를 보자마자 불현듯 이끌리는 마음에 안 가면 찝찝할 것 같은 그 마음에 달려간 곳에는 사람 꼴을 하지 않고 있던 10년 전 남편과 함께 도망간 친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처참한 몰골을 하고서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멀쩡했던, 활발하고 잘 웃던 저의 소중한 동생을 그 꼴로 망쳐놓다니 남편이, 아니, 김준성 그 새끼가 정말 너무나 밉고 찢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10년 만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그날 새벽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늘도 알아주었던 걸까요? 다음날 검사 사촌 오빠에게서 김준성 그 새끼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생 연희에게 바로 이 소식을 말해주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내 동생 연희한테 왜 그랬는지, 저한테는 왜 그랬었던 건지 물어봐야만 했었거든요. 김준성,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내 동생 연희랑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지 10년이야. 데려갔으면 잘해줬어야지.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어야지. 감히 감금에 폭행을 해? 나한테 뜯어간 돈으론 도박을 했더라. 네가 인간이니? 아, 너였구나. 네가 연희를 데려갔어, 맞지? 10년 전에 남긴 말 그게 다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건 나랑 연희 사이 문제야. 네가 낄 자리는 없어. 연희 어디 있어? 연희 데려와, 얼른! 연희 내 거야, 내 거라고. 정말 너 미쳤구나. 언제부터야? 대체 우리 연희한테 왜 그런 거냐고. 넌 내 남편이었잖아. 형부가 처제를 사랑하는 게 말이 돼? 왜 내 동생 연희한테 접근한 거냐고. 딸랑 미안하다는 네 글자 남겨놓으면 다야. 나한테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 거니, 이 쓰레기야. 우리 결혼식에서 처제인 연희를 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 왜 하필 연희를 이제야 만난 건지, 하필 내 결혼식에서 내 신부의 동생인 연희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망설였어. 내가 찾던 꿈의 이상형이 바로 연희였다고. 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체념해야지. 그런데 피할 수도 없는 걸, 나의 그 첫사랑 같은 존재인 걸. 너한테 미안하지만 연희는 나의 첫사랑이야. 너는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뭐?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우리의 결혼식에서 만난 내 친여동생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야? 이 미친 새끼야. 그 마음 접었어야지. 우리 연희를 꼬여내서 도망갔으면 잘 해줬어야지. 감금에 폭행을 해? 네가 사람이라고. 가까이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연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차린 회계법인의 인턴으로 들어온 연희를 보고 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 내가 죽일 놈이라도 없앨 수 없었어. 용서받지 못할 감정도 연희를 향해 터질 듯한 내 가슴도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연희도 날 사랑했거든. 연희의 마음을 안 순간 어차피 나한테 다른 길은 없었어. 오직 난 연희에게로. 모든 게 끝이라 해도 연희랑 함께하고 싶었거든. 지금 이 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연희 데려와. 연희 데려오라고! 내 옆에는 연희가 있어야 해. 어디도 못 가. 못 간다고. 이 변태 미친 사이코 새끼야. 더러워. 너 같은 건 평생 우리 연희 얼굴 볼 자격도 없어. 그렇게 좋다면서 사람을 패? 가둬? 묶어? 넌 구제불능이야. 날 4년 동안이나 만난 게 가짜 감정이었다니. 날 그만큼 좋아하지 않았기에, 사랑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감금하지도 않았던 거였구나. 정말 할 말이 없다.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범죄자로 변할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정말 한심해. 알겠으니까 연희 데려오라고. 이제 도박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연희는 내 옆에 놔줘. 부탁이야. 도박 안 한다니까? 나 좀 풀어줘 제발. 연희 없인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너 같은 새끼한테 우리 연희를 보낼 것 같아?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우리 사촌 오빠가 검사야. 그래서 널 빠르게 잡아넣을 수 있었던 거고, 네가 가볍게 형을 받는 꿈은 꾸지 않을 게 좋을 거야. 연희를 2번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넌 최악이야. 10년 동안 연희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이 잔인한 새끼.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나 연희 보게 해줘. 부탁이야. 네가 연희를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우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남편의 궤변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희를 그렇게 때리고 감금한 남편이 10년 동안 그랬다는 게 지금 도박꾼으로 변해버린 쾌한 남편의 몰골을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를 떠나갈 때는 절대 몰랐던 그의 추악한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나 연애한 4년이 모두 거짓된 시간이었다는 것에서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네, 맞아요. 연희가 객관적으로 저보다 예쁘고 성격도 좋습니다. 저보다 어리고요. 인기도 늘 많았죠. 하지만 연희가 딱 남편의 이상형이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을 가버릴 마음까지 먹었겠죠. 동생 연희는 뭣도 모르고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제 남편에게 붙잡혀서 10년을 그렇게 갇혀 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직도 저는 제가 왜 남편을 결혼 상대로 생각했을까? 4년 동안 거짓말로 사랑을 속삭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다행히 동생 연희도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그 10년을 되찾아주고 싶어요. 저 대신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지만요. 연희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동안 제 남편에게 당해왔던 폭행과 감금 사실에 대해 다 털어놓았습니다. 도박 수사에도 도움을 주었고요.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그 김준석을 제 손으로 감방에 넣고 나니 참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아마 동생 연희도 그랬겠지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저랑 동생 연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저희의 삶을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저희 엄마한테도 동생 연희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이 감방에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한동안 오열을 하면서 연희를 찾으시더라고요. 엄마, 연희도 피해자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그마치 10년이니까요.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처음 봤을 땐 정말 더 힘든 상태였어요. 연희야, 아니 10년 동안 대체 무슨... 내가 그 김서방 정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 김성은 그 새끼 지금 감방에 있다고? 정말 다행이다. 널 이렇게 예쁜 우리 연희를 10년 전에 네가 너희 언니 배신하고 우리 가족 배신하고 갔던 걸 생각하면 정말 밉지만 지금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란 말을 해야겠구나. 정말 잘 왔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언니 정말 미안했어. 나도 김준석 그 새끼가 감방에 가서 너무 마음이 놓여요.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싶어서. 언니가 와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있을 거야, 엄마. 그러니까 왜 그랬어? 네 형부가 그렇게 탐이 나지? 그런 범죄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정말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하며 10년을 살았다. 그런데 갇혀 있었다니. 엄마 억장이 무너진다고.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난 정말 바보였어. 나를 좋아한다는 형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이렇게 10년을 감금당할 줄 나도 몰랐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일적으로 정말 멋져 보였어. 내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되었나 봐. 나 벌 받았나 봐, 엄마. 잘못했어. 엄마, 동생 연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연희가 많이 미웠지만 그 집에서 탈출시킬 땐 정말 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니까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악마 같은 김준성 때문에 우리 모녀가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그래. 연정이 네 말이 맞다. 우리 지금이라도 김서방 따위 다 잊고 새 출발해야지. 그렇고 말고. 그동안 연정이랑 연희 둘 다 너무 고생했잖니? 안 겪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김서방한테 연연하지 말고 살아보자. 저희 엄마는 동생 연희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데에만 정말 전념하고 계십니다. 김준성은 감옥에서 계속 저희 연희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두 반송 처리되게 해두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할 텐데 편지가 온다면 동생 연희는 아마 또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고 괴롭힌 걸까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작정하고 숨기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 모습에 저와 제 동생, 저의 친정가족들이 다 속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연희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 도박에 그동안 있던 모든 것을 날려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변호까지 포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 죄 잊지 않고 살겠다면서요. 정말 사람이 집착 어린 광기가 사랑이라는 잘못된 단어로 포장되어 10년 동안 모두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요. 제가 남편에게 속아서 받지 못하는 도박으로 날린 자산들은 정말 아깝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동생 연희가 살아서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다지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과 동생의 불륜을 잊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제가 회사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도 맞고요.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살기 위해 친정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사연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들으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함부로 믿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감방에 넣고 동생을 다시 되찾은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정년 퇴임을 한 전직 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사였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하는 편이고 매사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하다고 많이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턴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겐 30이 넘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해 제 속을 애태웠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졌다곤 하지만 엄마들 마음에선 아들이 얼른 장가가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결혼하라고 재촉도 많이 했답니다. 저희 아들은 의사인데요. 워낙에 공부량도 많고 일 자체가 바쁘다 보니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선자를 주선해줘도 만남이 잘 성사되지 않는 듯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바랬던 이유는 아들이 가정을 통해 안정감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렸을 적 저는 아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선물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이제 정이부터 부부로서 살아나가려던 때 겨우 20대의 시절 너무 젊디 젊은 날 갑작스럽게 남편의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글쎄 지금 자기 남편이 응급차에 실려갔대.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 응급차에 실려갔다니?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상가 건물에 불이 크게 났었는데 그 안 가게에 있었나 봐요. 아우 어쩌면 좋아요. 동네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전한 비보에 급히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고 저는 혼미한 정신을 가눌 길이 없어 그대로 응급실 베드를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중환자실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알아버렸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전 남편의 장례식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겨우겨우 떠주시는 물을 받아 먹어가며 그래도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머릿속으로는 남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때 시어머니는 절 붙잡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사무치듯 가슴속에 남아있는데요. 너나 나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거기다 넌 앞날이 창창하지 않니? 떠나거라. 어머니, 안 가면 안 될까요? 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거라. 시어머니는 이 한마디만 하시곤 등을 보이셨어요. 그 등이 새삼 차갑고 두렵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등을 껴안고 앙앙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지만요. 당시 전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아주 많이 닮은 우리 어머니가요. 당시 제 뱃속엔 남편의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그때까지 숨겨왔던 임신 사실을 토로했고 놀란 눈을 꿈뻑이시던 시어머니는 이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친정집에선 과부가 된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며 얼른 친정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 옆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자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남편을 닮은 사람 옆에서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죠. 그게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제겐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더군요.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정말 이 양반이 암이에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금슬이 나쁘지 않은 부부이셨습니다. 서로 얼굴도 별로 못 보고 후다닥한 결혼이었지만 부부의 정이 깊으신 그런 사이였달까요? 그래서인지 어딜 가도 손을 꼭 붙잡고 다니셨고 인꼬 부부라는 별명이 따라붙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소식으로 크게 상심하신 건 물론이고 시아버지를 곧 따라갈 것 같은 파리한 기색으로 병간호를 하셨답니다. 저도 시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오래 사시길 바랬지만 사람의 죽음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군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차도가 좋다 했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암이 빠르게 퍼지시더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눈을 감게 되셨답니다. 아들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보내셨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셨을까요? 저는 도무지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 얼른 들어와. 죽은 남편 시어머니 옆에서 뭐 하려는 거야 대체? 눈에 친정 식구들과 키워야 할 아들이 아른가렸지만 당분간 마음을 회복하실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어드리자 여겼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보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네요. 그 사이 저는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아들을 나름 훌륭하게 키워내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교육적인 부분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아버지란 존재가 없었으니 그 점이 늘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울며 집에 들어와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다는 말을 할 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나도 아빠 만들어주면 안 돼? 아빠 만들어줘. 만들어 달란 말이야. 그게 미안해, 성현아. 미안해, 우리 아들. 저는 그저 아들을 감싸고 달래며 미안하단 말을 수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엔 그렇게 약하고 잘 울었던 아들이 어느새 장성하여 씩씩하게 크는 듯 하더니 다른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전교권에서 1등이란 성적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의대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조금만 응급처치가 빨랐으면 살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고통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남편은 응급실에 도착하고도 치료가 늦어져 허탈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술을 먹고 저도 모르게 주절주절한 이야기를 기억했는지 아들이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었나 봅니다. 마음 아프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어 꼭 의사 가운을 입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정말로 자기의 바람대로 의대에 가 의사가 되었고 저는 너무 대견할 뿐이었답니다. 가끔은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묘에 찾아가서 가끔은 남편 묘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다고 속삭이다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심 속으로 아들이 이제 결혼만 하면 내 역할은 끝나겠구나 하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30이 넘고 나이가 차도 여자를 데려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성현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이젠 나이가 드니까 엄마도 손주 보고 싶고, 아니 손주까진 아니더라도 너 결혼해서 잘 사는 건 보고 싶은데 엄마는 시간 가는 게 참 아깝다. 언젠간 이렇게 살그머니 말한 적도 있었는데 아들은 제 말에 빙그레 웃을 뿐 아직은 일이 좋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갑작스레, 정말 갑작스레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먹던 갈비찜이 체할 뻔했습니다. 워낙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녀석이긴 했지만 1년이나 만나왔던 여자가 있었으며 그 여자와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부모님까지 배웠다는 말을 전해 듣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다급한 마음에 어떤 여자나 물었더니 나이는 아들보다 5살 어렸는데 쇼핑몰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아가씨의 모습이 상상되는 듯하여 얼른 데려오라며 주책을 떨었답니다. 약속한 날 새벽부터 장을 봐 가득 맛있는 창을 차려놓고도 가슴이 떨려 죽을 지경이었지요. 어머, 왔니? 들어오렴. 밖에 많이 춥지? 들어와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런데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묘한 직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인상이 약간 쎄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찬바람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게다가 보통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 자리에선 낯설어하거나 혹은 어색해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약간은 대충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더라고요. 물론 성격이 밝고 활달한 아가씨면 낯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었답니다. 무표정이고 잘 웃지도 않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내내 아가씨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예비 며느리지만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부관계를 잘 다져나갈 수 있을지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생각들이 핑핑 돌았답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이 많이 긴장했나 봐요. 평소엔 말이 많은 편인데. 그러니? 아유, 역시 그랬구나. 차차 나아지겠지. 아직은 처음이니 서로 낯설 거야. 아들의 말에 살짝 안심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게 풀려져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상견례가 그 시작점이 되었는데요. 우선 며느리 쪽 집안이 아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안사돈께서 막힘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어머, 우리 딸이 말을 안 했나 봐요. 얘가 워낙 이런 부분에서 말을 아끼는 편이라 저희 집이 꽤 잘 살아요. 남들은 이걸 이런 말 하면 싸 보인다나 저렴해 보인다는 이유로 아끼던데 전 안 그래요. 부자인 걸 왜 감춰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2채예요. 제 딸이 거기 1층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몰랐네요. 바깥 사돈께서 자수성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나 봐요. 예, 이 양반이 그랬죠. 그래서 저희 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란 딸입니다. 제가 품에 끼우고 키운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사위가 의사이고 빠지는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이 이렇다 하는 정도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아, 예. 저는 사실 그날 혼자 나가는 것이 괜히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날따라 남편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금방 달아나게 할 만큼 안사돈께선 말씀이 무척 많으시더라고요. 상견례 내내 주렁주렁 진주 목걸이를 달고 오셔선 내내 재력 자랑을 하다 가셨는데 화통하신 성격인 듯하여 좋아 보이다가도 어쩐지 기를 죽이려는 듯 계속 돈 이야기만 하니 뭐라 응수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저야 그냥 평범한 교사이고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거엔 일절 관심이 없어 가진 재산이라곤 알뜰살뜰 모아둔 것밖엔 없었으니까요. 아무쪼록 전 이 이후로 혹여나 며느리가 보인 태도가 저를 얕잡아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가까스로 아니라 생각하려 했었지만 상견례가 끝나고도 며느린 뭐든 대충대충 시기였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아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은근슬쩍 눈치를 주더라고요. 거기다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에게 한 질문도 터무니없어 깜짝 놀라게 했고요. 대범하다 못해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의 없는 질문이었어요. 저 너무 피곤한데. 어머님, 조금 일찍 가면 안 되나요? 제가 내일 일정이 많아서요. 카페도 나가봐야 하고 엄마 일도 도와드려야 해요. 아,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내가 너무 붙잡았구나.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 얼른 가렴. 밤에 가면 또 차가 막히니까 지금 떠나는 게 좋겠구나. 네. 그럼 다음에 마저 예약해요. 근데 어머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부 전화나 문자 안 드려도 되죠? 제가 그런 건 성격상 좀 힘들어서요. 아, 아니다, 얘. 그런 형식적인 걸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니? 그냥 명절 때 보고 중요한 행사 때만 얼굴 보면 되지. 나는 시집살이 이런 거 일절 시킬 생각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상견례에서 했던 말들은 다 진심이었단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 급히 말을 이어갔는데요. 순간의 느낌이긴 했지만 제 말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싱긋 웃는 며느리의 얼굴은 어딘지 표독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뿐만 아니라 더한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전 그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언제 한번 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엄마 집이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나이도 비슷하시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가 봐요. 하고 안사돈을 언급했는데요. 사실 그날 상견례의 기억이 그닥 좋지만은 않아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전화가 걸려왔고 만날 수 있겠냐 먼저 물으시더군요. 그것도 제가 하필 선약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선약이 우선이라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요. 안사돈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 선약이 있어서요. 시간도 늦었고 다음에 저녁도 같이 할 겸 이번 주말에 보는 건 어떨까요? 늦긴요.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시면 되죠. 얼른 나오셔요. 제가 좋은 구경 시켜드릴 테니까. 안사도는 그렇게 말하며 기사를 저희 집 앞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거절했다간 곤란하게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집 앞에 저를 데리러 누군가 와 있더라고요. 저에게 사모님이라 부르며 안사돈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 하더군요. 그 차를 타고 가니 안사돈이 백화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저를 향해 손까지 흔들어주고 있어 꽤나 놀랐답니다. 그리고 쇼핑을 같이 하며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껏 알던 모습과는 달리 곧잘 저에게 팔짱도 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옮겨다니며 종알거리는데 부침성 좋게 행동하더라고요. 지금껏 저에게 했던 것과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 이 지갑 어머님한테도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야. 난 이런 비싼 거 필요 없어. 에이, 신혼여행 선물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마음에 걸렸는데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제가 몇 번 거절했는데도 저 쓰는 지갑이 낡고 허른 것 같다며 예쁜 주황색 지갑을 챙겨주더군요. 지갑 선물은 원래 그냥 하는 게 아닌데 현금이 없어 못 넣어드려 죄송하단 말까지 하면서요. 순간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하는 생각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했답니다. 며느리는 시종일관 애교를 부려댔고 반면 안사도는 저를 초대해놓고도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명품관을 한 바퀴 돌더니 이 가방을 들었다 저 가방을 들었다 하며 혼자 신나게 쇼핑을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생겼어요. 쇼핑을 하면서 지켜보니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무례하다고 느꼈는데 기어코 작은 언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저번에 내가 사겠다고 먼저 셀렉해놓고 간 거잖아요. 고객님, 여기엔 그런 말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내가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잘리고 싶니? 백화점 명품관 고객을 이렇게 대하면 니들 모가지도 같이 날아가는 거 몰라?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순간 너무 창피해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게 했어요. 며느리가 말려 겨우 백화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요. 안사도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혼자 계속 직원들을 욕을 하며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자기 기분도 풀 겸 와인을 마시러 가야겠다며 저를 끌고 다짜고짜 차에 탔는데요. 그렇게 이어서 저희의 만남은 원치 않게 레스토랑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서 전 안사돈과 예상치 않은 일이 터져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제 평생 이런 일은 손에 꼽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골맞던 상처가 건드려져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일단 먼저 메뉴판을 보고 저도 먹고 싶은 걸 주문하곤 기다리는데 안 싸더니 제가 메뉴판이 영어라 못 읽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대로 잘 골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다음부턴 대신 골라줄 테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워낙에 이런 문화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비하 가득한 발언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온 메뉴들, 스테이크와 샐러드, 수프 다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이요. 하지만 제 속은 체할 것 같더군요. 그러다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가고 갑자기 화제가 저의 지나간 과거 이야기로 번져갔어요. 너무 뜻하지 않은 전개라 당황스러웠지만 안사도는 왜 제게 재혼을 하지 않으셨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지나간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아들을 홀로 키워 아빠 없이 자라게 한 점이 미안하다고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참으로 경박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사부인에게 무슨 하자라도 있는 건가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요. 가끔 우리 사위 볼 때 아버지 없이 큰 게 티가 나서 내가 다 안쓰러운 마음이 컸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아버지 없는 티요? 예, 아무렴 당연히 나죠. 여자도 아니고 남잔데 어떤 부분이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좀 그늘이 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죽어라. 그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듣자마자 가슴속 한가운데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개원도 도와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병원이라는 게 위치도 참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은 위치도 좋고 절대 망할 리는 없거든요. 사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돈도 저한테 잘하셔야 해요. 그 여잔 제 표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경솔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오늘 식사값은 사돈이 계산하세요. 제가 명품관 구경도 시켜드리고 기사 딸린 차도 타드리게 했는데 이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죠. 순간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며느리가 돌아오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라 묻는데 굳은 얼굴로 묵묵히 계산서만 들고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근데 뒤에서 시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저 옆에 있네 웃기네? 계산 좀 해달랬더니 저렇게 얼굴이 굳어. 아니, 교사였으면 적어도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지. 좋은 구경 다 시켜줬더니 기분만 잡쳐. 성격이 저러니 일찍부터 과부가 됐지. 뭐라고? 지금 뭐라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그 말에 전 그만 가슴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계산서로 안사돈을 밀치며 다시 말해보라 고성을 질러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해 빚어나온 말이었는데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잘 내지 않았던 제 스스로 신기할 정도로 무언가가 버럭 치밀어 올라왔답니다.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월들, 저를 쉽게 보고 접근했던 남자들의 추파, 그것들 전부 상처로 자리 잡아 있었는데 건드려지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제 고함에 안사도는 당황해하더니 자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둘러대더라고요. 며느리 손을 붙들고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전 올라오는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해봐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어쩜 저런 무례한 여자가 있는지 온몸에 열이 오르며 뜨거운 피가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두통까지 몰려와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서둘러 잠에 들었는데요. 그 주 주말 손님이 찾아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진행될 게 뻔해 어찌해야 하나 고민되었는데 과일까지 사들고 온 걸 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님 많이 화나셨죠? 우리 엄마가 진짜 말이 가끔 너무 가시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저 오늘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잘못한 듯 계속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한 말은 아니었지만 사과를 해서라도 기분을 풀어주려는 그 마음은 고마웠답니다. 물론 안사돈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며느리에겐 무슨 죄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라고 계속 뻗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전한 사과에 그날 저도 모르게 스르르 마음이 풀렸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술도 한 잔 가볍게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와인을 가지고 왔다며 슬그머니 꺼내는 며느리의 애교에 녹아 둘이서 유리잔에 와인을 담아 홀짝거리게 된 거예요. 이때 전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껏 듣지 못한 며느리의 진심을요. 어머님, 사실 전 처음에 시댁살이 당할까봐 무섭기도 해서 일부러 피하려고 들었어요. 주변에 시집살이 당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살아오신 세월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마치 딸처럼요. 저 딸처럼 대해주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할게요. 말 하나에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하나도 참 예쁘게 하는 며느리에게 그날 조금 마음이 가더군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와 서서히 돈독해졌어요. 이런 변화에 아들 역시 놀라더라고요. 며느리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주어 같이 가게 되었는데 아니 오늘 또 둘이서 시간을 보낸다고요? 이러다 정말 딸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 하며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아들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아들은 이미 병원 일로 너무 바빠 마음이 가까워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있으니 그렇게 마음의 허한 부분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나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부턴 더더욱 그러했어요. 매일같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게 여유로우면서도 내가 사회에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쓸쓸한 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있으니 갑갑할 틈이 없더라고요. 아유, 딸이 엄마를 더 많이 닮았네. 정말요? 제가 엄마 많이 닮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 닮았대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며 며느리가 따라가고 싶다고 졸라대어 종종 같이 갈 때가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며느리는 호칭도 어느새 어머님에서 엄마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 적응되지 않던 호칭도 계속 들으니 저도 딸처럼 생각하여 반찬거리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좋은 소식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제가 마치 그 일을 겪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임신했어요. 나 너무 좋아서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벌써 2개월이래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적지 않던 터라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며느리 나이가 젊어 금방 임신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의 아이같이 순수한 반응에도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해줄 테니 입덧만 가라앉으면 뭐든 말해. 요리 실력은 별로인데 열심히 만들어 보마. 엄마 짱이에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요리는 늘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셔서 잘 못하는데 저 엄마 음식으로 호강하겠네요. 며느리는 엄마가 2명이니 너무 좋다면서 임신 후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들을 주문하곤 했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은 레시피를 찾아가면서라도 다 해다 바쳤어요. 나중엔 이 행동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답니다. 내게 소중한 손주에게 먹이는 음식이니만큼 며느리에게 해주는 음식이니만큼 비싼 재료도 공수하여 영양식이라고 갖다 주기도 했지요. 그 보답으로 며느리는 제 생일에 비싼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었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여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날은 제가 손주를 봐주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당연히 손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문득 아들 어렸을 적 생각도 나 저도 모르게 아이 볼을 쓰다듬는데 갑자기 버럭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조심해 주셔야죠. 그렇게 긴 손톱으로 쓰다듬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는 내 손톱이 그렇게 긴가? 그젯밤에 자른 건데 아이 볼에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손은 씻으셨죠? 무조건 씻으셔야 돼요. 며느리 집에 가면 1분 이상 손 씻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전 며느리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 했어요. 제가 비위생적인 손길로 아이를 만지려 드는 게 싫다면서 그렇게 하라 우기는데 속으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수락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무리하게 구는 건 정도가 지나친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며느리를 붙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 과민해진 것 같다고 말했더니 순순히 자기가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를 봐주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 저도 점점 힘에 부쳐 쉬고 싶은 기색을 내비추었는데 그때마다 곧바로 따가운 눈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열띠게 설명하는데 그제야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저에게 잘 대해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스트레스 지금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출산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도 못하지, 친구들도 못 만나지. 얼마나 갑갑한지 알아요? 그래, 네 심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원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야. 한 아이를 책임지려면 네 삶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매번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란다. 내가 평생 아이를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봐줄 수 없다니요? 며느리는 제 말에 갑자기 반색을 하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당연히 저도 저의 생활을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인데 며느리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제게 진심으로 한 말이냐며 자기는 적어도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저에게 맡기려고 했다더군요. 얘야, 내가 아무리 은퇴하고 시간이 남는다지만 나도 개인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니? 아주머니를 쓰든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냐며 제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자기가 뉴스를 보았는데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담배를 피우며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느니 그런 뉴스가 자기 집에서도 일어나면 어쩌냐며 제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더군요. 돌려 거절하려 했건만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니 그 말에 당분간이라도 하루 8시간을 며느리와 함께 보내게 되었네요. 며느리의 속내를 빤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역시 며느리의 행동은 전혀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자기도 조심하려 하지만 툭툭 튀어나오는 말투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마치 저를 가정부 아주머니 대하듯 명령조로 말할 때가 많더군요. 어머님, 우리 애기 아픈가 봐요. 병원에 좀 데리고 가야겠어요. 얼른 차 대기시키세요. 어머님, 전 아직도 안 붙이셨어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되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한다 해도 논란이 될 만한 말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은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사돈댁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했는데 아들 얼굴을 봐서 참고 참자고 생각했어요. 갈등 일으키기 싫어하는 제 성격이 미련한 짓을 벌인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등어 조림이 왜 이렇게 짜요? 아, 너무 짜서 못 먹겠네. 어머님, 그냥 다른 거 구워주세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있으니까 그거 쓰세요.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생선 냄새가 역하다면서 자기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실로 당황했어요. 저는 1년간 손주 돌봐주고 집안 청소까지 뒤치다꺼리 하느라 무릎이 사가 녹아내릴 것 같은데 맛 평가나 하면서 다시 구우라 말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견딜 수 없더군요. 저도 모르게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니? 이유식 만드는 것도 전부 내가 하는데 너 먹을 거 정도는 네가 차려야지. 사돈께 요리하는 건 배웠을 거 아니야.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제가 요리하는 걸 어떻게 배워요? 어머님이 해주시겠다고 한 일이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어른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먼저 보였어야지. 그런 것 하나 없이 늘 부려먹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널 예뻐할 수가 있겠어? 그런데 며느린 제 말에 단 하나도 지지 않으려 하더군요.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병원 개업한 거 다 누구 덕택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설마 모른다고 말 안 하시겠죠? 사돈댁의 도움으로 병원을 개업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안사돈은 제게 생색을 내며 처가덕을 본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저도 처가덕을 보는 사실은 맞았기에 그저 감사하다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무수히 반복했지요. 그런데 며느리까지 이걸 당연히 생각하며 약점으로 쥐고 있을 거라곤 상상치 못했네요. 사람이 영악하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주먹이 꽉 쥐어졌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며느리 집에서 시중 노릇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제 집만 조촐히 챙겨 나와버렸답니다. 집에 가면서도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 마음은 불편했지만 제가 그 집에 더 있다간 병원 신세를 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며느리 집에서 나가자마자 안사돈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분히 저를 위협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들 병원 빼고 싶지 않으면 당장 며느리 집으로 돌아가란 말이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겠네요. 앞으로 며느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엄마 되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힘든지 안사돈에게서 압박을 받았다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다면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할까 하다 괜히 어린 손주를 두고 이혼 이야기가 나올까봐 넘겼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지만 손주는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워낙에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손주를 키우기도 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놀러 나가고 싶어 했길래 아유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가 더 개입하면 이대로 평생 끌려다니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에 베이비시터라도 고용했을 거라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제 발로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안사돈과 며느리가 저를 무턱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였지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안색이 너무나 초췌한 게 먼저 보이더군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계속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집안일도 제가 다 맡아 할게요. 아이 키우는 것도 제가 보고 배울게요. 그러니 다시 집에 돌아와 주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딸이 잘못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사돈. 내가 좋게 풀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사돈 어른에게 조금 무례하게 군 것 같은데 단단히 교육시켜 놓았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 그날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기세로 계속 서 있더군요. 제 손까지 꼭 붙잡으면 눈물을 글썽이는데 모녀의 행동이 너무나 닮아 있어 속으로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땐 당연히 물으려고 했지만 제 결정을 돌린 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어 달라 하더니 아들이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병원 사정이 요즘 많이 안 좋아요. 장모님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은 장모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푹 수그렸습니다. 아들의 수많은 그림 속에 얼마나 많은 화환과 상념이 스쳐 지나가던지요. 속으로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살라고 말하고 싶었다만 병원 운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아들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전 짐을 싸 다시 며느리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아들의 죄스러운 얼굴에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애써 힘껏 아들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일이란 이래서 신기한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며느리는 다시금 저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 쇼핑을 가자 알랑방구를 끼더라고요. 전 들은 척도 않고 그냥 묵묵히 손자만 바라보고 놀아주고 있었답니다. 우리 손자는 장난감 자동차를 보면 무척 좋아했는데 그 바퀴를 땅에 대고 굴려주면 또르르 굴러가는 모습만 보면 까르르 웃곤 했어요. 그 모습이 천사같이 해맑아 이번에도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굴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둑 소리가 나면서 차가 굴러가질 않더군요. 보니까 바퀴가 하나 빠진 거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담. 현우야, 할미가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줄게. 이건 버려야겠다 싶어 장난감 박스에서 다른 장난감을 고르던 중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는 장난감을 들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어머님이 한 짓이에요? 어머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게 얼마짜리인진 모르겠다만 내가 너한테 장난감 망가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 바퀴 전부터 부실했었어.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아씨, 애 맡겨놨더니 일도 하나 똑바로 못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 이래서 의사 아들은 어떻게 키우셨대? 어머님, 장난감 물어낼 돈 없으시죠?
아, 짜증나. 몸으로 때우세요, 그럼. 며느리 쇼핑 가자는 자기 말을 무시한 게 화가 났는지 온갖 막말을 퍼붓더니 저에게 화장실소를 하나 쥐어주더라고요. 장난감 값이 최소 30만 원은 하니 그 돈으로 청소를 하라고요. 어머님 시급 생각하면 싸게 쳐드리는 거라고 하는데 소를 받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순간 허탈한 실소가 나왔습니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천사 같은 손주를 보니 울컥 눈물이 치솟더군요. 하지만 전 꿋꿋이 그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무려 5시간에 걸쳐서요. 처음에는 대충 변기와 세면대 정도만 청소해주는 줄 알고 락스를 뿌렸더니 물때까지 싹 벗겨내라며 5시간 동안 밥도 주지 않고 그 안에 있게 하더라고요. 서러움에 눈물이 밀려오면서 꾸역꾸역 변기를 닦아내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복수였습니다. 며느리를 망하게 만들 복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에 옮기기 전 저는 이미 지피는 구석이 있어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촌 오빠에게 며느리에 대해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해놓았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며느리 뒷조사를 해?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꼭 알아봐야 할 게 있어 그래요.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제가 말한 지피는 구석이란 며느리가 출산을 하기 직전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날은 며느리 생일이기도 하여 저와 아들이 직접 축하 파티를 해주기 위해 며느리 집에 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리정돈되지 않은 화장대와 침구류가 눈에 띄더군요. 부부끼리 쓰는 방이니 들어가기 조금 머뭇거려지긴 했지만 아들이 허락하여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올 시간에 맞춰 준비한 깜짝 파티였기에 아들은 밖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저는 정신없이 화장대를 정리하는데 향수병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니셜이 각인된 향수였는데 신기하게 S.J라고 각인된 향수였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각인할 땐 자기의 이름을 각인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이니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화장대 정리를 마치고 며느리가 들어오길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로 생각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크게 통화를 하는지 비밀번호를 누르며 전화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있는 곳까지 전해지더군요. 그래,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아무튼 내가 조만간 당신 집으로 갈게. 나도. 아들은 듣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분명 당신이라고 부르며 전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케이크를 들고 있던 손이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거기다 스피커폰이라 상대편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언뜻 들리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날은 평소 준비한 깜짝 파티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제 생각 이상의 결과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차라리 조사하지 말 걸 후회할 만큼이요. 당시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며느리는 그 사람을 남자인데 같은 동네에서 자라 허물없이 대하는 친구 관계라고 했는데 실상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거 형태로 무려 5년을 지낸 사이였습니다. 역시나 향수병에 있는 그 각인된 이니셜 글자는 상간남이 맞았고요. 미자야, 네 며느리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 그 남자를 지금도 만나고 있어. 아우, 이거 아주 악질인데? 너 하려는 복수가 뭔진 몰라도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게. 사촌 오빠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아직도 그 남자 집을 들락거리기까지 하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군요. 이걸로 외도 증거는 다 잡아놓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조심스레 아들을 집으로 불러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혔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당했던 일들도 함께 말입니다. 이래도 며느리와 계속 살겠다는 말에 내심 아들이 병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아들은 화장실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며 이런 여자와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들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친자검사까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자검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말이지요.
사랑스러운 손주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웠으나 며느리가 받아야 할 벌은 모조리 다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뜨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뭐든 다 하겠다는 각오로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안 와 친구들과 못 놀고 있다며 문자통으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상간남과 있던 사진들을 거실 바닥에 흩뿌리자 며느리 안색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저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사진을 은큼하게 찍어와가지고, 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 말할 수 있니? 너 내 손주가 친손주가 아니란 사실까지 드러나면 니년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놓을 거야. 알았어? 제게도 이런 성격이 있었는 줄 미처 몰랐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 뺨을 무려 연달아 3대를 쳤습니다. 맞고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 못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마음 같아선 변기솔로 얼굴을 헤집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안타까움마저 들더라고요. 복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촌 오빠의 도움으로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쇼핑몰과 더불어 커피숍에 관해 글을 올리기까지 했답니다. 큰 타격이 있었던 거가 아니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상간남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 아이 2을 가진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아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 그 집에 직접 가선 며느리와의 관계를 낱낱이 까발렸답니다. 결국 그 가정도 파탄이 나고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도 정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안사돈이 저를 찾아와 감히 자기 딸 뒤에 이혼이란 꼬리표를 붙이게 했으니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스워 소금을 가져와 면상에 뿌려줬습니다. 소금에 맞고 쫓겨나는 꼴을 보고 아들과 저는 한바탕 웃었답니다. 하지만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으니 손주가 상간남과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단 거예요. 그 사실엔 저도 아들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그 이후 며느리의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대대로 부자였으니 잘 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남자를 골라 살 수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이 정도 복수를 하고 끝낸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매일 이혼한 여자들 뒷담화 했던 며느리가 그 신세가 되었으니 자존심에 얼마나 스크래치가 났겠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답니다. 요즘은 돌아온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큽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병원에 대한 집착 놓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한번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꾸나. 전 아들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화해 아닌 화해를 했답니다. 앞으로도 저와 아들 잘 살아갈 테니 지켜봐 주세요. 후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찾아오겠습니다.